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음, 앞에 분들이 뭐 다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좋은 책이죠. 이게 15장하고 16장이 이번 주 분량인데, 이게 애매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15장은 14장의 연장이고, 네, 네, 16장은 17장으로 가기 위한 어떤 도입부거든요. 그래서 이 두 네, 챕터가 사실 앞에 하고 뒤에 걸려 있다. 그래서 사실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지난 시간 수업하고 다음 시간 수업에 어떤 중간 단계에 걸려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장은 15장은 14장에서 떠났던 그 해외 순례, 네. 그 해외 순방의 연장인 거죠. 그 지난 14장에서는 테헤란 연설이 되게 주목을 받았었죠. 그 테헤란 네, 연설은 그 핵 없는 미래, 핵이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음, 천명한 연설이었고, 15장은 이제 카이로 연설 얘기인 거죠. 뭐 여러 나라 두르고 뭐 강제 수용소도 가고 여러 가지 가지만 결국 이제 카이로 연설을 설명한 거고, 뭐 아까 최홍님 씨 얘기한 것처럼 이 카이로 연설이 또 노벨 평화상 수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해외 순방이 사실 노벨 평화상을 가져온 거예요. 14장과 그렇죠. 15장의 그 네, 두 챕터에서 해당되는 그 해외 순방하면서 했던 연설들이 결국에는 노벨상 수상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물론 그 노벨상 수상은 단순히 그 연설만을 떼매 준 건 아니고 오바마의 정치 행보, 그 4년간의 정치 행보가 전 세계의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뭐 영감을 불러줬기 때문에 준 거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원인으로 언급된 건 바로 이 연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헤란에서는 핵 없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카이로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화해.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계속 이슬람과 불화해 왔잖아요. 더군다나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에 가서 어떤 이슬람인들에게 어떤 화해의 메시지를 내는 이제 그게 사실은 노벨상을 탄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아까 최웅님 씨 얘기한 것처럼 해적 얘기로 시작하는데 왜냐면 연설 잘 마치고 비행기 탔더니만 갑자기 멋지서 뭐 해적이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에? 뭐 네, 이러면서 14장이 그렇게 네, 끝났잖아요. 그래서 네, 해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나오는데 이제 뭐 기가 막히게 이제 특수부대들이 총을 잘 쏴가지고 해적들을 다 사살해서 뭐 이렇게 안전하게 포로들을 구출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뭐 이명박 대통령 같으면 아덴만의 여명작전 내가 잘 지휘해갖고 아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오바마의 남다른 점은 그렇게만 하지 않고 그 해적들도 사실 돕고 싶었다 이거지. 그 해적이란 네, 사람들도 사실 10대 후반에 20대 초반 청년들이고 그렇죠. 네, 걔들이 꼭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겠느냐. 내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사실 그런 청년들한테도 뭔가 어떤 희망의 어떤 비전을 주고 그들에게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대통령이 된 건데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청년들 죽이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애감.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지시를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죽어나가는 제3세계 청년들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뭐 그런 부분 상당히 오바마답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벤 로즈라는 청년 이게 연설을 쓸 때 카이로 연설 같은 그런 노벨상을 탄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니까 아주 큰 연설이잖아요. 근데 그런 큰 연설도 이게 전에 이제 그 오바마의 유명한 연설 참모가 뭐 두 명이 있잖아요. 근데 네, 존 페브스라고 알려져. 여기 책에서는 페브스라고 나오죠. 페브스라고 하는 참모도 되게 청년, 20, 30대, 30대 초반의 청년이었고, 이 벤 로즈라고 하는 청년도 외교안보 분야의 네, 어떤 연설을 주로 담당한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사실 되게 젊은 나이에 그 백악관 그 연설, 뭐 부보좌관 뭐 이쯤 되죠. 그래서 네, 되게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명배 선생님 읽으신 부분에서 364쪽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문장 자, 브레넌이 나와 국가안보기구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면 벤은 나를 더 젊고 이상적인 나 자신과 연결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오바마는 미국의 어떤 젊은이들의 희망을 받아 안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젊고 이상적인 청년들과의 소통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들의 어떤 메시지도 연설에 계속 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벤 로즈라고 하는 젊은 참모를 데려다가 연설을 쓸 때 같이 참고하게 했다라는 거고요. 네,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그다음에 뭐 사우디 국왕 만나서 농담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재밌긴 한데 넘어가고 네, 470쪽 보면 내가 말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만 폐하 12명의 아내를 네, 어떻게 감당하시는지요? 그랬더니 그는 진저리 고개를 내두르며 말했다. 네, 아수라장입니다. 언제나 서로 음, 시샘합니다.
중동의 정치보다 복잡하다니까요. 뭐 이제 뭐 이런 얘기했던 부분도 있죠. 이게 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무슨 뭐 진주 목걸이 같은 뭐 엄청 막 선물을 막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 이런 거 네. 받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선물을 받아보면서 해적들을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얼마 전에 지시해서 사살한 해적 청년들이 만약에 네. 이런 돈이 네. 있었으면 그런 거 안 했을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뇌물로는 막 갖다 뿌리면서 음. 사실 이 사람 그 중동의 청년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다. 뭐 이 얘기인 거고. 음. 그 다음에 카이로 연설은 굉장히 어쨌든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는 앞에 분들이 다 말씀하셨고 넘어가죠. 그리고 그 연설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별거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후에 어떤 사후의 비판도 있다는 것도 이 뒤에 또 담고 있습니다. 네. 뭐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 문장이 참 멋있었어요. 475쪽 보면 하지만 결국은 결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법이다. 젊은 조직과 시절에 처음 곱씹던 질문들이 다시 떠올랐다.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을 묘사한 듯 그 세상을 이루려는 노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기대감을 높이면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바칠라흐 하벨의 말이 옳았을까? 추상적 원칙과 고귀한 이상은 가식이요, 땜질이요, 절망을 무마하는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더 원초적인 충동 앞에서는 맥을 못 추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역사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두려움, 굶주림과 갈등, 지배와 나약함의 끝없는 순환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을 하는 거죠. 내가 굉장히 멋진 비전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해냈나. 그리고 결국 역사라는 건 이제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본인 스스로의 어떤 회고적인 성찰도 나오고. 근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메시지를 내면서 역사를 끌고 가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16장으로 넘어오면 이 의료보험 개혁,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거예요. 16장에서 17장까지가 의료보험 개혁 얘기거든요. 이 의료보험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게 오바마의 대표적인 업적이에요. 오바마가 네. 대통령 왜 됐냐? 도대체 오바마가 대통령에서 한 게 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거 하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의료보험 개혁했다. 미국이란 나라는 그 기업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 여행 갈 때 반드시 병원은 미리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괜히 미국 갔다가 갑자기 아파갖고 감기라도 걸려서 병원 가면 보험 없이 병원 갔다가 완전히 그냥 폭탄, 그 치료비 폭탄 맞는 거거든. 우리 특파원들도 미국 갔다가 아프면 비행기 표 끊고 한국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치료받고 다시 나가요. 그냥 미국 의료보험, 그 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미국 병원이라는 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기업을 중심으로 의료보험 체계가 세팅이 됐고 거기에다 이제 앞에 나오잖아요. 두 명의 루즈벨트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나마 이렇게 그 의료보험 얘기를 아젠다화 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시어도어는 그냥 그 아젠다화 한 정도 의미가 있고 프랭클린 때하고 그 위에 트루먼들은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라고 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과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을 만들었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중간층에 대한 중산층을 위한 의료보험이 없는 거야. 없고 다 기업 의료보험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대기업, 뭐 포드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이 보장해주는 의료보험은 있는데 기업에 입사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기업에서 잘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노인이 65세 이상 노인 돼서 그 메디케어 그걸 받기 전까지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취약한. 근데 이제 미국이 거의 완전 고용일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미국도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실업률도 높아지고 회사 잘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사실은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떠올랐고 이게 이 당시 미국 진보 진영의 굉장히 큰 아젠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젠다가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이미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그 의료보험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의료보험 연설할 때 한국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한국 봐라. 저렇게 좋은 의료보험제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바마가 주로 한국 언급한 게 교육하고 의료보험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교육열이 되게 높다. 이거 얘기하면서 한국 교육 본받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육에 불만이 많지만 사실 미국은 더 개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정도만 돼도 좋겠다 이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근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사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 때 직장 의료보험하고 이 지역 의료보험 통합시켜가지고 지금 같은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최근에 그 코로나 위기 때 아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코로나 걸린 사람들 원래 그 치료비 4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다 무료로 다 치료받았잖아요. 저도 다 무료로 백신 맞고.
그게 다 의료보험 때문이죠. 전국민 의료보험 우리가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된 건 사실 우연의 산물이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미리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이게 아프면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황의 경제학 썼던 폴 케네디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 타신 폴 케네디가 쓴 그 책 같은 걸 봐도 미래를 말하다 뭐 이런 책을 봐도 이 미국에서 의료보험 개혁이라는 게 미국 진보 진영이 대부분이 공감대를 갖고 있던 가장 중요한 1순위 개혁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감히 건들지 못한 거예요. 왜 못 건드렸는가 이 책에 나오죠. 이 책이 지금 16장과 이후에 17장에 나오는데 정말 이해관계자가 너무 복잡하고 도저히 어떻게 건드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의료보험 개혁을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그램 임매뉴얼이나 로버트 엑셀로드 같은 그 람이나 엑스 같은 참모들이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특히 램은 그 전에 클린턴 정부 때 힐러리가 영부인으로서 이 의료보험 개혁을 주도를 했었거든. 겁 없이. 그랬다가 네.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네. 실패한 그거를 같이 했던 게 램 임매뉴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웃기고 아 네. 이거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이거 하면 진짜 죽는다고. 네.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뜯어 말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할 거면 내가 대통령 왜 됐냐. 나 이거 하려고 대통령 된 거다. 라고 이제 참모들을 설득해가지고 의료보험 개혁을 이제 추진하게 되죠. 그 얘기가 이제 16장에 나오는데 16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조금 뭐 이게 워밍업 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의료보험 개혁 쫙 이렇게 그 기자회견 1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너무 지겨우니까 어떤 그 시카고 트리뷴인가 기자가 괜히 게이츠 교수가 백인 경찰하고 트러블 생겨갖고 수갑차고 끌려갔던 얘기 그거 물어보는 네. 바람에 그게 이제 불똥이 글로 튀어가지고 그것 네. 때문에 백인들한테 지지율이 팍 떨어졌다 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끝부분에 에피소드로 들어가 있고 진짜 네. 이 의료보험 개혁을 해낸 얘기는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아, 17장의 주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17장 저는 17장 미리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기도 음. 하고 아 이게 미국에서 입법 과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 부분은 좀 음. 주의 깊게 17장을 되게 주의 깊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16장에 저는 마지막에 저 그게 재밌었어요. 아까 말한 게이츠 교수하고 그 백인 경찰관 네. 이제 사실 이건 해프닝이잖아요. 해프닝. 사실 대통령이 네. 굳이 언급할 것도 없던 일이었는데 괜히 기자가 그쵸. 물어봐가지고 네. 괜히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걸 또 바보 짓이라고 한 거야. 그걸 백인 경찰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다라고 하는 바람에 네. 딴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보 짓이란 표현 때문에 백인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해가지고 흑인 음. 대통령이 백인 경찰한테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사실 윤석열 같으면 이런 정도의 이런 정도의 말실수는 수도 없이 하는데 네. 오바마니까 네. 또 문제가 된 거야. 오바마니까 흑인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엄청 곤욕을 오바마도 처음에 별거 아니잖아 그랬는데 계속 이게 음. 이슈가 막 커지고 막 이렇게 언론에서 특히 네. 폭스뉴스 같은 보수 언론이 재미 잘 잡았다 이래갖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면 되게 재밌게 저는 오바마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바마하고 바이든하고 그 게이츠 음. 교수하고 미국 경찰 그 네 명이 같이 백악관에서 맥주 파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 이제 파티. 그 두 명을 백악관으로 초대를 해서 기자들 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넷이서 1시간 동안 맥주를 마신 거야. 맥주 맥주 마시면서 정상회. 이제 서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오해 풀고 이제 거기서 음. 화해시킨 거예요.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세레머니를 한 거죠. 네. 근데 네. 그렇더라도 전 네. 정치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별거 아닌 거잖아요. 별거 아닌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해했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통령하고 음. 부통령이 같이 백악관으로 불러서 그 갈등 있는 사람들 불러서 같이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푸는 거죠. 음. 저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맞습니다.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진영 간의 수많은 갈등과 오해들이 있잖아요. 음. 그 대통령 영빈관, 또 한남동 관저, 뭐 네. 합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갈등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장애인 뭐 이렇게 뭐 대표라든가 뭐 이준석이 싸울 때는 꼭 불러가지고 그 음. 자리에서 같이 맥주 마시면서 맥주 마시든 소주를 한잔 하든 뭐 돈가스나 오므라이스를 먹든 그런 거 하면서 직접 풀 수 있을 텐데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뭐 괜히 무슨 법정으로 가 우리 쪽 하면 소송으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발 그러지 말고 이렇게 대화로 말과 대화로 풀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면서 이제 흑인 참모들이 음. 씁쓸해하니까 뭐 흑인 직원들은 어떤가요? 그랬더니 벨러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 친구도 좀 실망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음. 이해해요. 당신이 모든 상황을 음. 고려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요.
다만 당신이 이런 위치에 처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이랬더니 음. 내가 말했다. 어떤 위치요? 흑인이라는 거요? 대통령이라는 거요? 우리는 음.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이제 이 챕터가 끝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민감한, 사실은 이거는 또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해프닝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불러서 이제 하나의 이벤트로 풀어버리는, 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본격적인 오바마의 어떤 최대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보험 개혁. 이게 이제 이 입법 과정이, 물론 그 입법 이후에도 뭐 말이 많아요. 입법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결국에 소송으로 가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끝나는 문제인데, 어쨌든 입법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이제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 시즌 3의 마지막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소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빈 선생님, 자, 오늘 어떠셨는지 네. 간단히 소감 얘기해 주세요. 책을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읽었다기보다는 그냥 재미있게 읽어서 좀 죄송하고요. 아유,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최근 윤 대통령의 일본 홍보 얘기를 잠깐 하셔서 저도 잠깐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대한민국 그 국방 역사상 근래의 국방부 장관 중에 가장 최악의 국방부 장관을 정경두 장관이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거든요. 정경두 장관은 지금 장관이죠, 그 사람이. 아니죠. 정경두. 문재인 아닌가?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때? 네, 누구?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공군 출신의 장관이었는데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경두 공군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은 일본에서 유학을 한 일본파입니다. 왜 그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을 했느냐고 하자면 지소미아 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일본 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데리고 왔고 그로 인해서 뭐 역사가 분명하게 이것은 재조명돼야 될 문제인데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희생된 군인이 한 명 있습니다. 해군 장성, 그 당시 해군 사관학교 교장입니다. 왜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를 해서 그 사람을 즉위회의를 시키고 지금까지도 이런 행정소송을 하는, 정말 역사가 언젠가는 크게 비판해야 되는 문제고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셔야 될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됐냐면 일본 지소미아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장관이 필요했고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정경두가 국방부 장관이 되었고 그 역할을 잠깐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가족입니다. 그 당시 희생된 사람이 제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응분을 했고요. 그걸 지금 윤 대통령이 뭐 다시 뒤집겠다 없겠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이 정경두 장관에 의해서 완전히 한 사람의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의 군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대학교의 그 닥터 얘기를 했던 그 잠깐 이종석인가? 이국정 교수님이 이국조. 이국정 교수님이 본인의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서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은 김종삼 제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 저는 감히 그건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그 평생 군인으로서만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한순간에 정말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버렸는데요. 그런 희생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감수했던 것은 당시에 정경두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역할을 해서 지소미아 건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걸 다시 윤 대통령이 지금 문제를 다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소름 끼치고
너무 화가 나서 뭐 듣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는데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교수님한테 이 대한민국에도 훌륭한 군인이 있습니다. 언젠가 예.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했던 그 군인이 바로 그분이고 제 그 남편의 형님이자 제 아주버님이세요. 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청와대에서조차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희생을 했고 그러지만 이제 그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불복할 수가 명예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는데 아무튼 가슴 아픈 일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대통령이라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정말 감히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화가 많이 난 그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그 소말리아 그 해적의 그 고통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걸 보니까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이 적이잖아요. 어찌 보면 내 자국민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총구리를 겨누는 그들까지도 걱정을 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던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행복했던 나라였다. 그리고 우리도 한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대통령님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나게 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프에서 뵙게 되면은 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원식 교수님도 소감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김종삼 제독님은 언젠가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보셨을 겁니다.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예. 네. 뭔가 좀 일이 잘 그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예. 아, 뭐 저는 뭐 항상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아직도 피가 뜨거워가지고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 마음이 젊어가지고요. 감동을 네네. 잘합니다.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의 그 참 자상하게 지금 임 선생님도 말씀했지만은 이런저런 자상한 그러한 그 묘사들 네.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정말로 그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었구나 정말로 네.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매번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이번 내주에 17장인데 우리 코리아는 언제 아까 저 입양한 그 오빠가 입양한 조카들 그 코리안 아메리칸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 네. 대부분 우리 한국은 언제 안 나오나 좀 더 길게 언급 안 되나 좀 기다려집니다. 네. 예. 아이고 항상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너무 존경합니다. 아이 별 말씀. 네. 무슨 말씀을요? 자, 그다음 우리 최홍님 씨도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지난주에 못 왔는데 오늘 와서 그 같이 책 내용 공유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 혹시나 해서 뒤에 코리아 있나 찾아봤는데 코리아가 없네요. 안 나오지 않을까. 네. 코리아는 없어서 아쉽네요. 예. 이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 말고 다음 책에 나오겠죠. 네. 다음 책에. 그쵸. 예. 거기서 이제 뭐 한국의 교육이랑 외교 의료 뭐 얘기하지 않을까. 뭐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임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바마가 되게 좀 온화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온화해 보이고 음. 공감력이 큰 사람이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이제 강단이 없다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의료보험 개혁 시작할 때 아까 윤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막 참모들이 반대하니까 몇 개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려는 얘기가 뭐야? 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민주당 다수석을 갖고 있고 선거할 때도 약속을 수차례 네. 했는데 헬스케어 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 지지율 갖고 뭐 할 거야? 그래서 참모들이 아이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지면은 타격이 크다는 뜻이죠. 대표님 하니까 금 지지 말자고 이렇게 하던데 아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강단이 있네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맞아요. 네, 뭐 그 미국의 대통령은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걸 보면은 네. 그 사실 부시 대통령도 조지 부시 대통령도 임기 중에 욕 많이 먹었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화주의자로 굉장히 각광받았었거든요. 따뜻한 보수주의자 이걸로 그 해서 컴패셔닛 컨서버티브라고 해서 네, 온정적 보수주의 뭐 이런 표현을 네, 썼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부시가 우리한테 있는 이미지는 되게 맨날 이상한 사진 많이 나왔잖아요. 망원경 네. 거꾸로 쓰고 있고 이렇게 막 다른 그런 건데 생각보다 연설도 되게 잘하고 그 부시가 토론도 꽤 해요. 그래서 그 이 오바마하고 정치 교체기에 그 그러니까 이제 구제개혁 법안 논의할 때 생각해 보면은 맥케인과 자기 동료 공화당 애들이 꼴통이란 것도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좀 솔직히 상황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질은 됐던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워낙 선거 과정이 빡세고 검증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점에서는 좀 대만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한국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요소들이 좀 더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어쨌든 그 이런 그 뭐랄까 음, 검증되고 단련된 지도자를 갖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지도자를 이렇게 키우고 선발하는 정치 문화도 굉장히 중요해서 요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 개혁도 좀 잘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웅님 씨 얘기한 것처럼 오바마는 어쨌든 아니 우리가 의료보험 개혁 안 할 거면 왜 집권한 거야? 야 힘들지만 네. 해보자. 뭐 이기면 되잖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도대체 왜 집권하셨던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그 노무현 네. 대통령님은 그 뭔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안 돼서 그렇지. 나 그저 한 것도 네. 있고. 근데 문재인 네. 대통령은 사실은 현안 대응만 하다가 이제 뭐 끝나버린 거지. 뭐 북한 미사일 위기 대응하고 일본의 뭐 수출 제재 대응하고 코로나 대응하고 그러다가 그냥 임기가 네. 다 끝나버렸어요.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 자체의 어떤 구조를 크게 바꾸려는 그런 시도는 뭐 소득주 성장이 그런 시도였다면 시도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뭐 어쨌든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들고 네. 다음 민주당 대통령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결국 그런 아젠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미국은 어쨌든 의료보험 개혁이라는 아젠다가 이 당시에 있었던 거거든요. 누구든 네. 진보 진영이 집권하면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음. 진보 진영의 공감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렵지만 밀어붙인 건데 과연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그런 아젠다가 있나? 혹은 이제 지금 이재명 음. 대표는 뭐 아직도 기본소득 정도 얘기하는데 네. 도대체 그 무슨 아젠다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음. 들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욕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연금 개혁 얘기하잖아요. 교육 개혁 얘기하고 노동 개혁 얘기하잖아요.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도 아젠다화 시켜서 이게 사실은 되게 힘든 개혁인데 그래도 왜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을 꺼냈다는 음.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프랑스 마크롱이 지금 연금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뭐 전 국민이 다 데모를 하고 국회에서 지금 뭐 법이 뭐 통과가 되니 많이 뭐 그러고 있는데 그 지지율 엄청 깎아먹잖아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라도 이 연금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프랑스 앞으로 망한다. 프랑스의 미래는 없다. 음. 그러면서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마크롱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마크롱이 오, 77년생인데.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 응원합니다. 크롱아, 네. 화이팅. 전 세계 77년생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우리 마크롱. 자, 음. 화이팅. 예, 꼭 좋은 성과 이루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아이, 시간에 다음 아이, 시간에 저, 17, 18장. 네네네. 윤 선생님, 잠깐만. 네네네. 아니, 아니, 딴 게 아니라, 음. 그, 저,
우리 그 누구냐 문 대통령 얘기하셨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논두렁 그때 그 검사 누구죠? 네, 이인규. 네, 그 이- 새끼 뭐 네, 책 낸다고. 네. 나쁜 놈. 이인규 그 친구 아이고. 무능한 변호사 문 때문에 노통이 그런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썼죠. 예. 네. 아예 까놓고 아니 근데 그게 형식 논리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이인규가 할 말은 아니지. 이인규가. 그렇죠. 그거 나쁜 그게- 거 아닙니까 진짜. 아유. 아, 뭐 하는 짓인지. 그러니까 윤석열 진짜. 정부라고 검찰 정부 들어섰다고 너무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아마 역사 앞에서 내년 무릎 총선 꿇고 때 대죄를 해도 모자랄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건가 봐. 예, 나쁜 그 사람입니다. 자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좀 젊고 약간 샤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샤이한 사람이에요? 어? 왜? 예, 아니 좀 약간 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럼 네, 다음 네, 주에 마지막 3강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네. 찍고 마칠게요. 화면 봐주세요. 자, 화면 봐주시고 사진 찍고 마무리하자. 자, 책을 보일 수 있으면 책이 나오는 방향으로 살짝 들어주시면 좋고요. 자, 책 좀 같이 나오게 해서 들어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예, 됐나? 오,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히 아. 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네. 네.